2차 세계대전 독일군은 아주 다양한 기갑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전차 비스무리하게 생긴 녀석만 꼽아봐도 전차, 돌격포, 대전차 자주포, 구축전차, 돌격전차가 있었죠. 아이고, 뭐 이리 복잡해요. 한편으론 이해도 가는 게 이 시대엔 현대 MBT처럼 다재다능한 만능 기갑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임무에 특화된 특수 목적 차량을 만들어야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전차와 전차 구축차 딱 두 종을 사용했던 미군이라던가 전차와 SU 시리즈 같은 자주포를 사용했던 소련군과 비교해도 독일군은 좀 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독일군 기갑 차량은 이런 개족보가 됐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이 복잡하게 그지없는 독일군 기갑 차량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판적, 전차입니다. 전차는 알아보기 쉽죠? 1호 전차, 2호 전차, 3호 전차, 4호 전차, 5호 전차 판터, 6호 전차 티거. 참 깔끔하네요. 1호부터 5호 전차 판터까지는 일반적인 전차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여러 대의 전차로 소대, 소대들이 모여 중대, 중대들이 모여 대대, 대대들이 모여 연대, 그리고 이 전차 연대를 하나에서 두 개 보유한 부대가 독일군 기갑사단이 되었던 거죠. 예외적으로 2호 전차 룩스는 정찰용 경전차로 개발되어 전차대대가 아닌 기갑수색대에 배치됐지만 다른 대부분의 전차들은 전차대대에 배치되어 독일 기갑사단의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6호 전차 티거 시리즈는 예외입니다. 티거는 기갑사단에 배치되는 다른 전차와 달리 별도로 독립 중전차대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중전차대대는 독일군 야전군이나 군단을 지원하는 아주 희귀한 존재였죠. 그런 이유로 전쟁 내내 중전차대대는 딸랑 14개밖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독일군이라도 전쟁 내내 티거는 구경조차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티거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티거는 강력한 전선을 돌파할 목적으로 개발되어 화력과 방어력이 극대화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쿠르스크 전투에서는 돌파의 선두에 티거가 자리 잡곤 했죠. 물론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적의 돌파구를 틀어막는 전선 소방수로도 활약하게 됩니다. 다음은 슈트룸게슈츠, 돌격포라 불리는 보병 지원용 포병 차량입니다. 가난했던 독일군은 전차를 기갑사단에 몰빵하여 기동작전에 집중하는 대신 보병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갑 차량, 돌격포를 포병병과에 배치했던 거죠. 보병의 바짝부터 화력 지원을 해준다는 점에서 독일군이 옛날부터 사용하던 보병포의 장갑 차량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한편 다들 잘 아시다시피 1941년 소련을 침공한 독일군은 여기서 무시무시한 강적을 만납니다. 소련군의 강력한 T-34와 KV-1 전차가 그것이었죠. 국지적인 반격을 시도한 소련군은 경사장갑과 76mm 포, 그리고 널찍한 무한궤도를 달아 거침없이 진격하는 T-34와 기동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역시 76mm 포와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KV-1 전차로 독일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당장 대전차전 능력 향상이 시급했던 독일군은 트랙터나 경전차 차체에 노획한 소련제 76.2mm 포나 자국제 75mm 대전차포를 달아 대전차 자주포로 사용하게 되죠. 이게 바로 마더 시리즈로 대표되는 판저 야거, 대전차 자주포입니다. 이런 대전차 자주포는 독일군의 대전차 부대인 전차역병 부대에 주로 배치되었었죠. 나중에는 티거2에도 탑재되는 71구경장 88mm 대전차포를 달아준 나스호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기갑부대를 위한 전차, 보병 지원을 위한 돌격포, 대전차 부대를 위한 대전차 자주포,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죠? 그런데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독일 기갑 차량의 족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타공인 독일 기갑부대의 아빠, 영국 프랑스 연합군을 굴복시킨 낫질 작전의 실행자, 바로 하인츠 구데리안 기갑대장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전투 후 권고사직당했던 구데리안은 1943년 신설된 기갑총감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기갑총감은 독일 육군, 공군, 무장친위대 기갑 차량의 생산, 군배, 훈련에 대한 권한을 가진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육군에서는 포병병과 권한도 만만치 않게 강력했고
돌격포에 대한 권한은 기갑총감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돌격포는 보병 지원을 위한 포병 차량이니까 기갑총감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거였죠. 이렇게 돌격포를 둘러싸고 독일군 내부에서 기갑병과와 포병병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바로 페르디난트 자주포. 이 차량은 뭘로 분류될까요? 원래 이 차량은 슈트룸게슈츠, 돌격포란 명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데리안이 기갑총감에 취임 후 판저야거, 대전차 자주포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왜일까요? 대전차 자주포는 기갑총감의 관할이었기 때문입니다. 돌격포로 개발되던 페르디난트를 이름만 대전차 자주포로 바꿔 기갑병과에서 훔쳐간 거죠. 나중에는 아예 새로운 차량 명칭을 만들어냅니다. 459 축전차, 해적, 야크트 판터, 야크트 티거. 우리는 야크트 판저, 구축전차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죠? 이 구축전차라는 이름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돌격포란 이름을 붙이면 포병이 가져가게 되니까 이름을 구축전차라고 바꿔 기갑병과가 가로챘던 겁니다. 그래서 전선의 병사들은 이들 구축전차를 구축전차라 부르지 않고 그냥 돌격포라 불렀죠. 이건 또 뭘까요? 슈트룸 판저, 돌격전차입니다.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같은 대규모 시가전을 겪으면서 건물을 요새 삼아 버티는 적을 한 방에 날려줄 전투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강력한 장갑과 커다란 폭발력을 가진 대구경 탄두를 날려줄 시가 전용 보병 지원 전투 차량. 잠깐, 시가 전용 보병 지원 전투 차량. 이거 앞에 달린 시가 전용이란 말만 빼면 그냥 돌격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돌격전차의 대표격인 4.5 돌격전차 역시 원래는 돌격포였습니다. 기갑총감 입장에선 돌격포란 이름을 붙여주면 안 되겠죠? 이름이 돌격포면 포병이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기갑스러운 이름으로 개명하여 슈트룸 판저, 돌격전차란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렇게 4.5 돌격전차와 6호 돌격전차의 이름이 돌격전차로 변경된 거죠.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페르디난트, 그리고 페르디난트를 계수한 엘레판트, 돌격포인데 대전차 자주포로 이름을 바꾼 경우입니다. 구축전차, 돌격포였는데 이름을 구축전차로 바꾼 거죠. 돌격전차, 돌격포였는데 이름을 돌격전차로 바꿔준 겁니다. 결국 기동전의 주역 전차, 보병 지원을 위한 돌격포, 대전차 전투를 위한 대전차 자주포, 이 세 종류만 진정한 독일군의 차량 분류이고 구축전차와 돌격전차란 분류는 포병에게서 이들 차량을 뺏기 위한 말장난이었던 겁니다. 독일군 기갑 차량이 복잡한 건 바로 이런 기갑병과와 포병병과의 차량 배분권 싸움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전쟁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